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느낌. 사실 모든 걸 잃어야만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할 때도 있죠. 세상이 당신을 향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단어, 실패라고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순간이요. 예를 들어 40대 중반의 한 남자가 금요일 오후에 작은 사무실로 불려갑니다. 상사는 애써 눈을 피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말하죠. 결국 그의 손에 들린 건 개인 물품을 담은 상자와 마지막 월급 봉투뿐입니다. 그가 건물을 나서는 순간 그는 그냥 실업자가 된 게 아니에요. 마치 세상으로부터 넌 이제 중요하지 않아 라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그런 기분일 겁니다. 또 다른 예로 한 대학생이 성적을 확인하는데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점수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아 망했네 하고 웃어넘기지만 혼자 남는 순간 그 가면은 산산조각 나죠. 또 어떤 남편은 한 번의 실수로 하룻밤 사이에 자기 집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그 공간에서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실패가 우리한테 남기는 상처가 정말 깊고 개인적인 이유가요. 이건 단순히 기회나 관계, 직업을 잃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패는 마치 나 자신을 존중할 권리마저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내 존재 가치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끔찍한 감정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우리 머릿속에 주입된 거라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아주 교묘하고 구체적인 거짓말들을 믿도록 길들여져 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조건과 과정의 실체를 하나씩 벗겨내 보겠습니다. 사회가 우리한테 주입하는 실패에 대한 거짓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실패는 네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짓말입니다. 능력이든 노력이든 하여튼 네가 모자라서 그렇다는 거죠. 둘째, 실패는 이걸로 끝이라는 거짓말,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실패를 전적으로 네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결함품인 것처럼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죠. 이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 삶에 뿌리 내리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모든 건 교실에서부터 시작돼요.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틀린 것, 처벌의 대상이 되죠.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꽂힙니다. 집에서는요? 성적이 곧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무기가 되죠.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그게 두려워집니다. 직장에 가서는 다들 성공한 척하기 바쁩니다. 입으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죠.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이 모든 과정의 활용점정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완벽하게 편집된 성공담과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인 고통을 비교하면서 결국 근본적으로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니, 대체 사회는 왜 이렇게까지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걸까요? 도대체 왜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답을 철학자 니체에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니체는 이걸 무리도덕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요. 강하고 용감한 소수가 아니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불안한 다수가 만들어낸 가치체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가 당신을 통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실패의 의미를 자기들 입맛대로 조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쓰는 방식은 아주 뻔합니다. 보세요. 무리의 눈에는 개인의 용기가 그냥 무모함으로 보이죠. 야망은 오만이고요. 위험을 감수하는 건 어리석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당신의 용기 있는 도전이 아무것도 안 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드니까요. 사실 당신의 실패는 당신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큰 판에서 놀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라는 거죠. 니체는 이런 무리도덕이 결국 어떤 인간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인생의 모든 위험, 고통, 실패를 피하면서 오직 안락함만을 추구해요. 스스로는 행복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건 진정제에 가깝죠. 여기 이 문장이 정말 뼈를 때리죠. 마지막 인간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 애초에 오르려고 시도조차 안 하니까요. 그리고 현대사회는 바로 이런 마지막 인간에게 박수를 쳐주고 보상을 줍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니체의 철학적인 통찰이 현대 심리학 연구 결과로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실패가 우리 마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그 첫 번째 함정이 바로 완벽주의예요. 물론 일을 잘하고 싶다는 그런 건강한 마음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완벽주의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사실은 가짜라는 게 들통날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이런 완벽주의에 빠지면 모든 실수를 내가 이 일에 실패했다가 아니라 이 실패가 진짜 내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해버려요. 실패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쓰인 진단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겪고 나면 사람들은 딱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은 붕괴의 길이죠. 실패를 총체적이고 영구적인 걸로 받아들여요. 난 뭐래도 안 돼. 이런 식으로요. 결국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면서 삶의 반경이 점점 좁아집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정반대, 성장의 길을 걷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외상후 성장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삶의 진짜 우선순위를 깨닫고 불필요했던 것들을 털어내기 시작해요. 나한테 맞지 않던 정체성의 옷을 벗어 던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죠. 이 둘을 가르는 건 실패의 크기나 종류가 아니에요. 바로 실패 후에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그 차이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실패를 붕괴가 아니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제 니체가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4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나와 결과를 분리하세요. 나는 실패자다가 아니라 이번 시도가 실패했다. 이렇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둘째, 아프더라도 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내 준비가 부족했나? 혹시 내가 자만했나? 냉정하게 돌아보는 거죠. 셋째, 이 길이 정말 나에게 걸맞은 길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때로는 그 판을 떠나는 게 진짜 용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아모르 파티. 당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모르 파티. 이건 무슨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는 식의 맹목적인 긍정주의가 절대 아니에요. 바로 이 슬라이드의 문장처럼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를 되돌리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 사건을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재료로 쓰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원망 섞인 질문에 멈추고요. 자, 이 일 덕분에 나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순간 수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명료함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깊고 가장 교묘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안전한 삶이 좋은 삶이다 라는 착각이죠. 우리가 평생 들어온 가장 해로운 거짓말은 아마 이걸 겁니다. 실패만 피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현실은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실패가 없는 삶이란 결국 아무 데도 가지 않은 삶이라는 뜻일 뿐이에요. 넘어지는 걸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애초에 오르지 않는 것이고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니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소름 돋을 만큼 간단명료합니다. 만약 실패가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당신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라면 그걸 피하기 위한 대가는 과연 뭘까요? 성장을 포기하고 안전을 택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걸까요? 당신을 진짜로 무너뜨리는 건 넘어진 그 순간이 아니라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로 한 바로 그 결정입니다.